여야가 상임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또 다음 주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선 탈북어민 북송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과방 행안위원장 1년씩 여야가 교대로 맡기로 했고 53일이 걸린 합의문이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예, 우선은 지금 국회가 지금 53일 만에 이제 정상화가 돼서 이제 후반기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사실 매우 늦었지만 이렇게 타결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김도우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고 이제 쟁점 상임이었던 과방위와 이제 행안위를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는 걸로 이제 타협을 좀 이룬 것이고요. 형사사법에 대한 그런 그 개선을 위한 위헌특별위원회 내지는 정개특위 또 연금특위도 위원장을 2대1로 나누면서 이 부분도 합의를 이루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여당은 그 국정 운영에 중추가 되는 여러 가지 국방위라든지 그런 위원회들을 선점을 했고 야당은 조금은 이제 실리가 이제 많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위원회들을 많이 선택을 해서 다행스럽지만은 저는 앞으로 좀 이런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여야의 줄다리기가 꽤나 오래 이어졌고 53일 만에 합의인데 내용을 뭐 1년 민주당에서 제시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만한 사안이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오래 끌 일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초기에는 법사위원장 관련한 갈등이 되게 컸고 그 법사위원장 관련한 것과 연결되어서 사개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연계되었던 게 제일 큰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좀 좁혀지고 나니까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시간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건 원구성이 된 것 자체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정치개혁특위가 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전에도 정치개혁 특위가 있었고 거기에서 몇 가지 합의를 이뤘다고 알려진 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당 부활과 같은 부분은 그전 정치개혁 특위에서도 합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제 위성정당 방지 관련한 것과 그리고 법사위 차기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 혹은 아니면 축소하는 것들이 명시된 채로 합의문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고 그리고 선거제도가 소위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활동이 기대되고 그리고 연금개혁특위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한번 그 공무원 연금 관련한 개정이 한번 있었다가 한동안 그 논의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그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어서 사실 연금 관련한 것이 좀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논의가 시작될 거라 기대됩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보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워낙 이 현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또 이것이 또 하나의 진통을 낳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원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국회 자체가 이제 공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좀 답답해 하셨고 지금 대한민국 위기가 상당히 중한데 지금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원구성 자체도 못하는 이런 타협을 못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서로 이제 협상력을 잘 발휘해서 이제 협치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민생 문제와 좀 어려운 경제 현실에 대해서 여야가 좀 지혜를 모으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여야 주요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지켜보면 안철수 의원이 외통위를 갖고요. 이재명 의원이 국방위에 배치가 됐습니다. 두 의원 모두 본인이 이제 원하는 곳으로 배치가 됐는데 글쎄요,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겠다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결국 이제 대통령의 자리를 꿈꾸는 분들은 결국 이제 외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교, 안보, 또 국방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본인이 행정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외치에 대한 수업을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한 것 같고
이제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도 3선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상임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차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부각을 시킬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당내에서 입지를 더 다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당권을 놓고 경쟁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수사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극복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상임위 배치 이번에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와 외통위는 통상적으로 좀 현안이 적은 상임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선 의원들이 주로 맡고, 그리고 다선 의원들은 당무와 관련된 일을 좀 다르게 해갈 수 있게 좀 여지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해서 이재명 의원이 국방위,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외통위에 가시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친윤계 의원이라고 하는 두 브라더, 네, 권성동 의원과 장재우 의원이 과방위, 행안위 각각 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으로 갔고, 민주당의 경우는 우상호 위원장이랑 박홍근 원내대표 이 투톱이 국방위와 외통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당에서 좀 입지가 있는 의원들의 이 배치들은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제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선수가 꽤 높습니다. 우상호 예. 위원장이 이제 4선이고 그렇죠. 박홍근 대표가 3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국방이나 외교통일위원회 쪽으로 배치가 된 것 같고, 이제 사실은 권성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과방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방송 관련해서 지금 좀 논의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려는 것 같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행안위인데, 행안위가 이제 여러 가지 경찰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선관위도 이제 관할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의 뭐 공격수로서 이제 가서 활약을 하시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장 의원이 뭐 18대, 20대, 21대 다 행안위에 있었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방위 같은 경우는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관련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배구조가 조금 더 이제 시민들이 접근 가능하게 하게 만들려고 할 테고, 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막고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현안으로는 경찰 관련한 일이 있습니다. 경찰국이 신설됨으로써 행안부 장관께서는 그것이 이제 경찰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일선의 경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국회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각각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역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관심은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5년 만에 이제 공수가 교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연출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삼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3고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고물가, 고환율, 이제 고유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민생 문제가 아마 가장 주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격돌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세제에 대한 개편안도 발표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뭐 토론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채용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인사 문제, 장관들에 대해서 임명될 당시에 국회가 원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 제기가 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법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법무부의 역할이라든지 지금 과거의 뭐 북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뭐 말씀하신 대로 경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세요? 영역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신인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인사 문제가 계속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아직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추천되었다는 것도 좀 의아하지만, 그 사람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검증 체계가 뭐 개편되었거나 아니면 뭐 경질되었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테고, 이것을 질의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조금 연결되는데 검찰 인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특히나 이제 인사 관련해서
인사기획관이나 인사비서관 모두 검찰이고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도 검찰인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 궁금할 것 같고 끝으로는 사적 채용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캠프 경력이 일정 정도 참작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만한 역량이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아마 질의로 나오지 않을까 같고요. 그리고 감세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정책을 지금 거의 비슷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등을 감세하면 그만큼 돈을 그러니까 세금으로 덜 내게 된 부분이 고용률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기대해서 그렇게 감세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실제로 자사주 매입하는 데 쓴다거나 안 그러면 현금 보유가 그냥 늘어나는 정도로까지밖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고요. 4일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 얘기해 주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6주 만에 그 지지율 하락세는 멈췄지만 긍정평가가 32%, 지난주와는 같은데 부정평가가 7%포인트 올라서 60%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가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시겠죠? 네. 이 시기에서 좀 언급되었던 건 아무래도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랑 달리 아주 공정할 거라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사실은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더 실망한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사실은 임금이 얼마 안 돼서 되려 미안하다. 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일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 정부에서 괜찮은 장관 본 적 있냐라고 되려 기자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공정한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양상이 이전 정부와는 조금 다르다고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것이 어떤 정책이 실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지지율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때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윤리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를 통해서 이제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내리는 이제 그 결정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저는 일단 근원적으로 많이 좀 들어갔다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도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은 뭐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문제들이 어쨌든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시각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든지 인사 문제가 뭐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이제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이제 해명이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이 오히려 더 청년들이나 강릉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사과도 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돼서 그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는 일단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지율의 이런 하강 국면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나 이제 집권 우리 그 대통령실이 조금 더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좀 이어서 저는 다음 주도 지지율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관련한 파업이 물론 극적 타결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정부가 노력해서 타결됐다는 느낌보다도 정부는 되려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면서 그리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헬기를 타고 거길 또 시찰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용산 참사 그리고 쌍용자동차 파업 강제 진압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 아마 다음 주 지지율 조사에 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악재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을 멈출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이 대정부 질문 이후에 좀 어떤 반등이 좀 있을 수는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대정부 질문에서 많은 이제 장관들이나 이제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제 답변을 할 겁니다. 이제 예. 그런 태도들도 국민들이 보실 거고요. 그렇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또 실수를 많이 하면서 예. 또 국민들한테 많은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원도 구성이 됐고 국회 안에서 국정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뭐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대통령에게 너무 모든 것이 좀 집중됐다. 이 스포트라이트가 좀 분산돼야 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스타 장관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그렇죠. 되고 그 언론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는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용산으로 이전한 것부터가 사실은 청와대를 작게 만들고 조금 더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이제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내각에서 있는 장관들이 실질적인 권한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그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긍정적으로 국민들이 보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런 뭐 지지율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출근길 문답에서 좀 말수가 적어지고 대답이 좀 네. 짧아지고 과거에는 출근길 문답 한 번 하면 속보가 막 나오는 그런 네. 현상도 있었는데 최근엔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나토 방문 이후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지지율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지율 하락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등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법을 잘 지키는 윤석열 검사의 모습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줬지만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와 시민의 어떤 인식을 이해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정을 좀 파악하는 역량도 다소 좀 부족해 보이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 관련한 인사가 발표되었을 때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실무진의 실수 정도로 확인되는데 예. 그게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직접 규정하기도 하고 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본인이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발표한 것을 두고 다음 날 그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 등이 사실은 좀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대통령으로 여겨진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 도어 스태핑에서 많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대통령실에서 많이 줄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도어 스태핑 안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고 근데 그날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도어 스태핑을 하시긴 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엇박자들을 조금 더 들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하시는 거라고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근데 뭐 지금 그럴 만한 거리가 없어서 그런 건 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 대변인님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메시지 관리에 들어간 거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사실 도어 스태핑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참신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사실은 구중궁궐에 갇히지 않고 매일 출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봤고 그렇죠. 또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에 많이 또 귀를 기울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사실은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슈나 아젠다가 더 집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집중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들이 붙으면서 오히려 더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쟁점화가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뭐 과거 정권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상당히 국민들의 감정을 또 자극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는 더 살리고요. 또 여기서 도어 스태핑에서 나타났던 또 단점들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보완하면서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진행은 하기는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뭐 이제 아무래도 횟수를 좀 줄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자간담회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만들면 국민들께서도 더 많은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전국을 돌면서 지금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외전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옳은 선택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예,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왜 자맹을 하지 왜 자꾸 또 전국을 돌아다니냐고 말씀을 예. 하시는데 그건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징계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입장에서 좀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원을 가입하는 당에 도움이 되는 행동까지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지적으로 저는 보이고요. 사실 정치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맞을수록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제 성장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MB 대통령과의 그런 각을 세우는 상황 속에서 더 성장을 했었고 과거로 넘어가면은 뭐 DJ 대통령이나 YS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통령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기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 같은 유형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개인기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집권 여당 내부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섞이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지율에서도 상당한 지금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형사적인 문제만 해결이 좀 된다고 한다면은 차기 전당대회에 요구 이제 출마하라는 그런 당내 요구가 더 많을 것이고 본인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적절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물론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에 갔다가 강원도에 가서 뭐 이거는 뭐 친윤계 의원들을 보려는 건가? 친윤계 의원들 지역구에 가는 건가? 하다가 또 전라도 지역을 또 돈단 말이죠. 이곳은 또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지역적으로 도는 뭐 지역에 대한 의미는 딱히 없겠습니까? 뭐 저는 지역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행보를 스스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SNS를 공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뭐 자유롭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을 지적한다기보다 정치인으로서 이게 좀 적절한 행보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정치인으로서 잊혀지는 불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으나 지금 판결이 일단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리위라고 하는 공식 기구에 의해서 징계가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 과정에서 본인도 가서 직접 소명까지 했던 그것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내려진 것이고요. 물론 다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 정도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국민의힘의 권위 있는 기구가 내린 판단을 일정 정도 수용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수용하는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본인의 입맛에 안 맞으면 그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읽혀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어떤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이 국면이 다 만들어졌다면 저는 이것을 버티는 게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상납 의혹이 있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정황까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반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공식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좋은 일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혹만 갖고 지금 징계했으니까 자숙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민주당도 그 같은 채널에서 똑같은 의원들한테 그런 선 관련 문제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저는 징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잣대를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리에 대해서 사실상 뭐 불복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 김성태,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혐의 중하거든요. 근데 3개월이라는 당원권 정지를 내렸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아직 경찰 소환조차 한 번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심만 가지고 당원권 정지, 그것도 당 현직 대표를 6개월이나 당원권도 정지시키고 직무집행권까지 다 정지를 시키거든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떡볶이를 먹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비난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쭙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방금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했던 반박은 저한테 하셔야 될 게 아니라 국민의힘 윤리위한테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박안주 의원이 의혹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서 바로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걸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걸 지적한 것이지 윤리 결정을 뭐 저희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의 힘이 하신 거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박완주 의원은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 제명 조치를 예, 한 예.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예. 피해자가 없다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윤리위에 말씀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아까 말씀 중에 지지율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은 여전히 좀 지지세가 강하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 참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더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제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만을 놓고 했을 때는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60대 이상에서도 상당히 지지도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당의 대표로서의 뭐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당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부분들 때문에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는 당을 누가 살릴 수 있고 누가 이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별개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면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좀 판단을 하셔서 보수의 변화와 혁신 또 예.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이 개항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당에다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당에서 좀 해주십사 해서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다른 식으로 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있어서 뭐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도 있고 이재명 의원의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조금은 뭐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박지원 위원장께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의원을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와 관련된 회의에 저도 참석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참석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앞으로도 계속 힘을 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것이 전당대회의 어떤 큰 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주장이 맞기는 한 겁니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의사를 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루트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일부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뭔가 강압적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서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